경제는 김우빈. 네, 이제는 배우 김우빈 씨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가요? 네, PD가 지금 시선을 안 맞추네 저하고. 네,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튼 경제는 김우빈. 마세요.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얘기가 너무 과했던 건가요? 조금 전 얘기가? 아직은 배우 김우빈 씨가 훨씬 더 유명한가요? 지금부터 닭살이 그냥. 부끄럽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뭘 부끄럽게까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자뻑도 좀 하고 해야죠. 뭘 왜 그러세요? 자, 오늘은 좀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특별히 고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석진 교수께서 저희 우리 촌철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 책인데 지금 10분을 그 선정해서 이 책을 선물해 드린다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우석진 교수께서. 일단 어떤 책인지 잠깐 설명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 사실은 뭐 대선 과정에서 예.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쓴 책인데요. 정책의 뭐, 시간이라고. 예. 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얘기를 했지만은 정책 중심으로 선거가 좀 진행이 돼서 네. 좀 정책의 시간이 왔었어야 됐다. 뭐 약간 그런 이제 바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쓴 책이고요. 근데 별로 정책의 시간이 아니었던 정책의 시간이 오지가 않아가지고 예,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팔리긴 했는데 예, 정책의 시간이 왔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촌철님들을 위해서 그 특별히 10분을 뽑아가지고 이 책을 선물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참여하실지는 지금 바로 요 밑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요 좀 자막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앞서서 JB타임즈 때 이미 예고를 해서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JTBC 손석희 전 앵커하고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제 그 경제는 김우빈과 연결될 수 있는 주요한 발언을 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소득 불평등은 그래도 많이 줄었다. 다만 자산 불평등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은 부분이 있는데 주된 원인이 부동산이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 왜 부동산이 늘었는가?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이 재정이 풀어져 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이 있고 국내 요인으로는 그다음에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부동산이 많이 뛰었는데 한국의 상승률은 국제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두 분의 좀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뭐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뭐 나가시는 분한테 뭐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분이 저 중요한 논점을 좀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올린다라고 하는 한마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 말고는 없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가지고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이게 중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자세한 어떤 그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서 해야지 그냥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신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 그 어떤 그 빈곤이라든가 소득 불평등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 원래 소득주도 성장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소득 분배율이 개선이 됐다라고 해서 그거에 원래 약속했던 바를 갖다가 그 달성한 거냐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 소주성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본래의 약속을 좀 환기시키고 싶어요.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원래 약속은. 근데 그 성장 모델 부분은 애매하고 이것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대 후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부동산 문제라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어휘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부동산 문제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임대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중산층들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류층이나 중상류층의 경우에는 하나의 그 자산 선택으로 관점에서 내 자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욕망은 전혀 성격이 다른 욕망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총칭해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라는 말 자체가 우선 좀 성립이 힘든데 외국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만은 그건 주로 이 고가 주택이라든가 그 초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평균이 올라간 거지. 아, 그런 건가요? 중산층이나 하류층에서 여기서 큰 주거 문제가 그것 때문에 크게 발생한다든가 이게 우리나라처럼 심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그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자산 가격만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 그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이라도 원하는 이 서민들이라든가 네. 전부가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네. 박탈감을 느낀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이게 다 어떤 세계적인 추세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저는 이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석균 교수님. 저도 뭐 저녁 때 그 대담을 봤죠. 받고 그 뭐 경제 문제도 많이 다뤄지고 정치 문제도 많이 다뤄졌는데 경제 분야의 그 대통령의 그 대담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뭔가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뭐 하여간 특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거의 반대측은 우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는데 또 여론에서 또 막 잘 안 받아주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다시 집권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도 김수현, 김현미 콤비를 갖다 쓸 것인가? 똑같이 할 것이냐? 예.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반문을 던지는 걸로. 그 질문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김수현 뭐 이건 그분이 해가지고 사실 뭐 부동산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그대로 많이 피했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근데 그분들 인식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잘했는데 조중동에서 후려 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패한 걸로 보이는 것 자체는 우리가 크게 실패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어저께 그 대통령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 부동산 관련해서 느끼는 이런 커다란 문제점이 청와대까지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공급도 우리가 많이 했고 안 한 거 아니다. 공급도 최대한 더 많이 했고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했는데 그게 세계적인 유동성 세계적인 이제 현상과 맞물려 가지고 올랐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값이 오른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유동성 문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전문가나 이제 시민들이 저 선수로는 안 된다 지금 문제 해결이 다른 선수가 와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책 담당자 말씀하시는 정책 담당자들 근데 굉장히 쉴드를 강하게 치셨거든요. 난 저 선수들을 믿고 저 선수들이 하는 말이 맞고 예컨대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 집값이 한 50% 이상 올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봤을 때는 뭐 10% 초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동떨어진 얘기 많이 했는데도 그 선수들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끝끝내 일부는 뭐 유동성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정책 당국자가 그 기조를 끝에 가서야 바꿨다. 중간에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귀착 사유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김수현 수석하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보낼 때 매몰차게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냥 쉽게 내줬다. 예컨대 김상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선거 국면에서 사실은 경제당했거든요. 경제당했는데 임대차 문제죠. 예, 오전까지는 사표를 냈어요. 그 사표를 수리했다가 나왔다가 오후에 다시 경질했다고 다시 나왔거든요. 청와대 발표가. 그러니까 뭐 선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더 악영향을 준 게 누구냐? 그러면 김수현, 김현미 콤비인데 여긴 너무 쉽게 걸어 나갔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산 격차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번 정부에 뭐 다른 거 잘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실패거든요. 이건 뭐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실적을 너무 이렇게 뭐 앞세우지 않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 앞세우는 거는 조금 듣기에 좀 그렇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JTBC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기 하루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G20 그 재무장관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고 이제 그때 동행했던 기자들하고 간담회 일종의 이제 고별 간담회 비슷한 거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 재임 중에 가장 그 아쉬웠던 것으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는 가장 보람찼던 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꼽았고 또 뭐 됐고 이 얘기는 그만하고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부동산 시장 대책을 꼽았는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대책이 가장 아쉽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약간 언밸런스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하셨던 말씀의 그 연장으로 보자면은 이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그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지표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원자재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청진기를 갖다 대는 지점이 여러 군데여야 돼요. 가슴에만 갖다 대면 안 되고. 근데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 문제로 특화시켜서 거기서 올라오는 숫자 보고만 대통령이 받을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민심이 어떠냐, 사회적으로 어떠냐, 사회 정책에서 어떠냐라는 걸 다양한 채널로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분명히 문제가 됐죠. 난리가 났죠. 지난 2, 3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그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발언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러 어떤 그 지표 몇 개 문제라든가 저는 이 부분에서도 놀랐어요. 이걸 갖다 그냥 일반적인 자산 불평등의 문제로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난 코로나 때 벌어진 문제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산 문제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특수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저게 있냐면은 이게 외국이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747 경제성장 약속이 왜 실패했느냐? 그럼 세계 경제 위기 때문이다.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임무는 그런 외부의 환경 변화가 있을 적에 최대한 거기에다가 종합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위에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신 거 보면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좀 아니라고 편벽된 것이었던 것 같고 홍남기 부총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 포괄적으로 봐야 되니까는 그냥 어떤 문제 이게 전체적으로 큰 거시경제나 미시경제에 큰 문제를 가져오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어찌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이제 사령탑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마 재임 기간이 3년이 넘었죠. 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석준 교수님은? 하여간 뭐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최장수고 아마 이런 경제 관련된 이제 장관들 중에서 이제 남도구 장관이 조금 굉장히 오래 한 거가 있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마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정도의 이제 랭크 정도가 될 정도 오래 했는데 뭐 저는 뭐 홍남기 장관의 뭐 공과
과가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공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소부장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제대로 잘 이끌어서 그걸 잘 극복해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가지 뭐 저희도 비판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뭐 견고한 성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개인적인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어떤 개인적인 한계. 그 성향상 생기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기재부에 이제 저희 뭐 선배 후배 뭐 하여간 동기들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해요.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예산실 라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예산실이 아직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기재부에서 예산실이 최고인가요? 예산실이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지난 그 진보 정부에서는 끝발이 있었죠 예산실이. 로얄 코스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진보 정부는 이상하게 예산실 출신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 예산실에 있을 때 예산 기준과장 하셨거든요. 근데 기준과장이 뭐 예산실 라인에서 아주 뭐 위에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보통은 기준과장 했다가 다른 이제 뭐 예산 무슨 뭐 복지나 국방이나 이런 데 들렸다가 뭐 예산 심의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기본 정통 라인인데 잠깐 들렸다가 가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사업 파악력이 뛰어나고 조금 약간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은 암기를 잘하세요. 외우는 거를. 암기를 잘한다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러니까 딱 어떤 정해진 규범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책은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책 파악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창의성이나 과단성에서 좀 약간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큰 그림을 못 본다. 큰 그림을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역량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큰 그림 봐야 되는 사람이 디테일을 몰라도 되는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너무 외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큰 그림 봐줘야 되는 좋은 결정 내려야 될 때 아니면 큰 결정 내려야 될 때 굉장히 편협한 결정 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더 파생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를 잘 외워서 이미 좋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 그 자기 부하들한테도 그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거 물어보니까 그거 외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국장실장들도 다 그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어느 세월이 다 외워.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아니면 깨지니까. 사회 나가서도 외워야 되는 거야. 학교 다닐 때 외우는 거. 아이 뭐 엄청 외워야 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요 조그만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그 모든 숫자를 다 적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와.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이낙연 전 총리하고도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꼼꼼한 성격이니까. 그래서 네. 부총리 된 게 이낙연 소문에 뭐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둘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이제 그게 어떤 그 의사결정자 레벨까지 가면은 상당히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답답함들을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많이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가는 분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재정 정책도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 이제 기재부의 그 어떤 이 습관적인 이 쫀쫀함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른바 격리부장 스타일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과감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데 요거 이제 돈 요거 하나씩 따지다 보면은 돈 못 쓰게 되거든요. 그 이제 저는 기획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획 능력이 발휘가 많이 못 됐다. 홍남기 부총리 그 하에서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추경한다 그러잖아요. 기재부가 35조 안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에다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35조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왜 홍남기 때는 안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큰 방향을 못 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 움직인 거지.
근데 위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홍남기 부총리의 몫이냐 청와대의 몫이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긴 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청와대보다는 이 기재부의 그 책임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예, 제가 저도 좀 지적을 하자면은 아까 홍당기 총리께서 그 부총리께서 이제 잘하신 부분들 이제 그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미지는 어떤 걸로 남냐면은 그 나라국 간 문지기. 네, 그러니까. 골키퍼 이런 저걸로 남는데요. 우선 하나 이 기재부에서 재작년에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고질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기간이 짧긴 하지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이 세입 추산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예, 그랬죠. 예. 처음에 그러니까는 이게 세수를 갖다가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러는데 실제 나중에 보게 되면 세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왔거든요. 예.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추산이고 저거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그 빗나간 그 숫자의 규모를 보면은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산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실이라는 게 숫자를 쭉 외우고 그거를 칼같이 하는 게 기본 업무의 기본이 되고 그야말로 나라 국가를 갖다 골키퍼를 하든 문지기를 하든 그게 기초가 되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적자 재정은커녕 오히려 긴축 재정에 가까웠다. 지금 작년도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지금 그 OECD에서 얼마 전에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부채의 성격을 볼 적에 작년에 한국의 재정도 2021년도 사실 이게 긴축 재정이 오히려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세수 이 부분을 갖다가 하는 거를 청와대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 점에서. 부분은 추산을 한다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계산이랄까 이런 마인드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 보고할 때 입력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건 실무 단위에서 그 구체적인 숫자의 계산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아주 그 인상적인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인상적이라는 게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가 터졌을 적에 네. 2020년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을 적에 이 홍남기 부총리 본인은 아니었었는데 이 기재부의 입장이 뭐였냐면은 그때 저는 아주 질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외채 이게 지금 이 부채 규모가 43.2%에서 45%로 이를 경우에는 그게 프리미엄 리스크가 돼서 외채 그 국채 시장에서 그 프리미엄으로 작동해 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나 이 대외 경제를 흔들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괴로웠던 게 아니 그러면 1.7% 2% 이런 숫자인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서 외환 위기가 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정도로 하는 저건데 그때 국제 상황이 어떠냐면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짠돌이로 소문난 독일조차도 확장 재정을 엄청나게 할 때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전 세계 국채 시장의 분위기가 이럴 적에 그게 그런 미세한 숫자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아마 지금 그 기본적인 마인드 같아요. 근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재정 추계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갈 때 보수적 하다가 자꾸 나중에 숫자가 어긋나 가지고 오히려 긴축 재정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청와대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애당초 그렇게 해버리면 청와대도 한계가 돼버리는 거죠. 예. 저는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이 경제 관료나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 뜻을 이렇게 거스르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콜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뭐 이런. 예컨대 좋은 방안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찌끔찌끔 늘려가지고 마지못해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거 한 거는 아니다. 책임 안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정적인 그런 안들을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내기에는 저는 제약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커맨더 인 치프, 그렇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할 말이 있는데 그 의견이 다르기는커녕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그래서 한간에 떠돌던 소문이 있어요. 이건 뭐 소문이고 어떤 관측이니까 저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그 나라가 간 문지기를 갖다가 악착같이 이렇게 골키퍼 역할을 하셨던 게 이게 과연 홍남기 개인의 뜻이냐 아니면은 사실은 청와대 뜻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관료 특히 이제 홍남기 씨 같은 분들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분도 아닌데 여기서 온갖 비난을 다 맞으면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홍남기 개인의 뜻이라기보다도 그 대통령 스스로가 이걸 갖다가 악착같이 이제 균형 재정이랄까, 그러니까는 재정 균형을 갖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곳간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재정 정책에 반영된 걸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해석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그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결국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일단 현실 인식이 이제 뭐냐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 현실 인식 부분에서 결국은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데이터 보고에서 기재 보고 해버리면 예. 방향을 잡는 데서 한계가 되어버리고 예. 그것이 결국은 내가 책임지니까 가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거를 제안해버린 결과를 빚었던 부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왜 필요한 거냐? 왜냐면 악보 보고 다 하잖아요. 다 악보 보고 그대로 하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저 지휘자라는 사람 괜히 나와서 쇼만 하고 휘두르기만 하고. 폼 잡고. 예, 근데 정말 무식한 얘기인 게 악보에 쓰여져 있는 것만 갖고 음악이 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휘자가 잠이 들어 있거나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은요. 이 연주자들은 악보대로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비유가 되게 아주 되게 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사실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향과도 상관이 있다고 좀 들어요. 사람을 용인할 때 뭐 알아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 지켜주고. 근데 이제 위기의 순간에는 뭔가 결심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저번 정권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번 정권도 그렇고 두고두고 걱정인데 우리나라 저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지휘자가 굳이 지휘를 할 필요가 있냐. 그 제1, 제2 바이올린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해서 베토벤 교향곡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한지. 근데 저 그럼 여기서 잠깐 새길 빠져갖고 우리 언론이 뭔가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50대의 경우. 그때 전두환 씨가 경제는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하면서 김재익 수석이었나요? 맡겼다. 예.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은 차원에서 묘사를 하잖아요. 우리 예. 언론이.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평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저 한마디 할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우연히 왜 그 당구에 치면은 플루크라고 있죠. 흔한 말로 뽀록구. 예, 후루크. 예, 대충 치고 쫑 봤는데 그냥 뭐 유튜브니까 들어갔다. 하죠, 뭐 예. 예, 플루크. 그래서 제가 그 있어 보이게 영어로 플루크 그랬잖아요. 아, 그 원래 영어였나? 예, 플루크. 영어로 플루크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 박정희 정권 70년대 말에 하이퍼 인플레 상황이었었어요. 박정희 정권이 그러니까는 중공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이게 지금 하이퍼 인플레 상황이었으니까 김재익 씨라는 분은 그때 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 통화주의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그 모니터리즘을 공부하고 오셔갖고 무조건 통화 안정이 최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독트린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80년대라는 상황이 그때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두환 씨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물가 때려잡는 것만큼 이 독재 정권이랑 잘 어울리는 게 없어요. 칠레도 그랬고 70년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럼요. 근데 아엔데 쫓겨난 다음에 피노체트 들어온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리스트 그러니까 아주 그 보수적인 통화주의자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군사 독재 정권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생겨난 사실은 플루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모범으로 해가지고 경제는 무조건 경제 전문가한테 맡긴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70년대 하이퍼 인플레 나타날 때 그때 경제 전문가들은 뭘 했나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그 아무 말 안 하고 다 경제기획원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날 그 5만 년 전, 50년 전에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경제하고 정치를 나눠서 볼 게 아니고 이게 지휘자가 나타나서
베토벤 교향곡을 카라얀처럼 할 수도 있고 프루트 뱅글러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지금의 선진 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원래 정치 경제가 한 몸이죠. 그렇죠. 뭐 김재익 수석 관련해 가지고 뭐 조금 논의되지 않은 면들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사실 만성 적자, 재정 적자를 겪었어요. 70년대하고 80년대 초에 보면은 한 적자인데 82년도 3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균형 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그때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게 이제 김재익의 사실 마법이 여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그걸 뭐 원점 기준 무슨 뭐 예산 혹은 제로 베이스드 버지팅이라고 하는데 모든 예산은 다 원점에서 검토한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점중주의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뭐라 하면 1억짜리 사반을 집어넣고 1년 지나면 또 그게 10억이 되고 2년 지나면 그게 100억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간 사업은 죽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가 죽는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원점에서 매번 검토를 시킨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군사 독재의 어떤 파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가능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 이건 뭐 김재익 수석이 뭐 그런 거는 잘 했다. 물가 잡는 거 외에도 했다 이런 뭐 그런 거는 좀 알려져 있고.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여하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는 어떤 그 뭐 장점은 있어요,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못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A와 B가 있다. A 혹은 B. A 했을 때 이게 좋고 B 했을 때 이게 좋고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고 어느 거 하실래요까지는 우리가 제안할 수 있지만 나는 A를 하겠어. 그런 책임은 내가 질게. 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없어도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내 고독한 의사결정을 아무도 대체해줄 수 없는 이 고독한 의사결정을 혼자서 내려야 되는 거야. 이거 한동훈이 대체해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도 꺼낸 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궁금해서 지금 그 얘기도 잠깐 꺼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직업 관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또 위태롭다. 중요한 결정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안 하죠. 예.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연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연주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그 금난세 선생님 있죠. 네. 이분이 한번 이분이 이제 저렇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을 테니 이 곡을 한번 여러분 연주해 보세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연주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뛰어난 연주자들인데도 이게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건지 뭐 그냥 엄청난 소리를 듣고 있는지 이렇게 헷갈렸었어요. 말 그대로 불협화음입니까? 1급의 전문가들을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정치적인 책임을 두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떠나는 분인데 그러니까 좀 좋은 점도 좀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잘한 점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제가 뭐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 소부장 이런 얘기. 소부장하고요. 소부장이 뭐의 준말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사.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뭐 약간 반도체 우리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뭐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기술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닌데 치단성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안 했던 기술들을 다시 살려내 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관료들이 잘할 수 있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좀 봐요. 그리고 홍남기의 성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시기에 2020년도에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7% 8% 역성장할 때 우리는 그래도 그럼요.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잘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운영을 잘 한 거고 특히 이제 거기서 그 우리가 지역을 봉쇄할 것인가. 그렇죠. 그때 엄청 논란이었죠. 예. 그게 뭐 2월달, 3월달 되면서 뭐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대구 확진되면서
대구를 봉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뭐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뭐 그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막 주고 갔는데 다행히 봉쇄하지 않기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큰 타격 없이 뭐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간 큰 타격 없이 비교적 잘 회복을 했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4% 성장해서 2021년도에 계단 한 칸 내려왔지만 다시 계단 4칸 올라가서 뭐 다른 선진국 포함해서 2019년도 경제 수준으로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홍남기의 부총리 역할은 당연히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사실은 대통령도 그 점을 봤을 것 같아요. 예컨대 그렇겠죠. 뭐 김상조 실적 날아갈 때 같이 홍남기 부총리도 교체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마 신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높게 살만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형 뉴딜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고별 기자간담회 그 얘기가 상당히 예. 강조했던데. 한국형 뉴딜인데 한국형을 빼고 나서 뉴도 없고 딜도 없는 정책이다. 그래요? 뉴하지도 않고 딜도 없었다. 너무 혹평 아니야? 그 혹평을 제가 좀 어떻게 말씀 제가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 새로운 거는 기존에 있던 거 다 모아놓은 거고 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회적 합의거든요. 사회적 합의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뉴딜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공무원이 쌓아놓은 말의 성찬이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이런 산업들을 뭐 약간 육성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은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우선 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재정 확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 이 홍남기 씨 같은 분들이 이게 보물 같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외국 얘기하다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재정 확장 막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본 수지도 그렇고 경상 수지도 그렇고 무지하게 대외지향적인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안정성을 갖지 않으면은 크게 불안정성에 휘둘리거든요. 자본의 흐름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렇죠. 외환 시장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97년에 우리가 또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그 마지노선 관료로서는 그 어떤 그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봤을 적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재정부 맡아보시는 관료분들이 이렇게 이거 균형 재정에 집착하는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될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 때는 정말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도 정말 맷집 좋게 잘 버티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비판해야 될 지점도 있는데 한편으로서 이 힘들게 어떤 그 우리나라의 특성을 지켰던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동시에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뉴딜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저도 그 전적으로 저 동감인데 제가 이제 그 K 뉴딜이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홍보 방송을 만들어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찬찬히 좀 볼 때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제 인상은 디지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창조 경제 그때도 다 그게 사실 디지털 얘기였거든요. 근데 K 뉴딜에 지금 잘 표현 이게 저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하셨는데 뉴도 없고 딜도 없어요. 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태 위기라든가 에너지 전환에서 사회 전체를 바꿔야 된다. 사회 경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30년의 뉴딜에 맞는 어떤 큰 기획이 있어야 되고 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회에 다종다기한 이익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짜야 되는데 대부분이 디지털 관련된 선도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이라든가 대담성은 정말 좀 찾아보기 힘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그 다음 정권에서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전에 꼭 이 얘기까지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그 나라 빚이 엄청 늘었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제작자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나라 빚이 늘었다는 거는 뭐 사실이죠. 사실이고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뭐 나라빚은 뭐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니, 제가 나라빚을 드린- 안 낼린 나라는 또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건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우리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반 전문가다. 반 전문가다. 세마이. 예. 영어로 세마이. 예, 전문가라고 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고,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읽어도 보시고, 뭐 듣기도 많이 하신 것 같다. 네.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부채를 뭐 D1, D2, D3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를 하는데, 뭐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부채를 D1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공기업까지 포함한 거를 D2라고 표현하고, D3는 이제 그 금융성 공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D3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 운영할 때는 D1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고, 국제 비교할 때는 D2 기준으로 하고, D3는 이제 혹시 우발차명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부채 관리하는데 쓰는데, 예컨대 이런 논의가 많아요. 우리가 공기업까지 정부 부채만 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예. 공기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부채가 어마무시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나라 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채 더 늘리면 안 된다. 어. 근데 뭐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망하죠. 네. 근데 뭐가 있냐면은 자산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산. 예컨대 부부가 있는데 월 600만 원을 벌어요. 합쳐가지고. 근데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샀어요. 600만 원 버는 가구가 부부가 무슨 5억씩이나 대출 받냐. 이네 망한다 이네. 근데 그 5억 받은 게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할 건가? 그건 잘한 거잖아요. 사실은 잘한 거잖아요. 칭찬해 줄 거.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어? 우리 공기업들이 부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자산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자산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자산을 또 취득하기 때문에 물론 그 자산을 한꺼번에 팔았을 때 지금 평가하고 있는 만큼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부채만큼 자산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순부채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부채가 많은 건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종합적인 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뭐 공부를 하셨는데 약간 절반. 반 전문가구나. 세미.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반 전문가. 예. 오늘 또 그 새로운 표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알겠고요. 자, 이 물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이 중단이 됐다라고 지금 홍기빈 소장님이 상당히 지금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2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그 팜유를 일차 그 야자유죠. 그런데 이게 야자유만이 아니고 그 식물성 식용유 가격 전체가 등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태의 발단은 우크라이나인데 그 영화 그 소피아 로렌 나온 그 해바라기 기억나시죠? 명작이.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잖아요. 거기가 해바라기 엄청 피고 네. 해바라기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먹기도 좋죠. 그 씨에서 기름이 엄청 나오는데 많이 해바라기 씨 많이 먹는. 예, 해바라기 씨 기름이 그러니까 식물성 식용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인데 여기가 지금 수출이 완전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뛰는데 인도네시아까지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튀겨 먹는 요리가 많은데 지금 국내 기름도 없다. 예.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카고 거래소 거기서 콩기름 가격이 4.9%가 어제 오전에 그냥 뛰어버렸어요. 오. 그러니까 국제 그 식량 시장에서의 그 식용유 가격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야자유가 주로 어디 쓰냐면은 라면하고 그 과자 튀기는 데 쓰여요. 어허. 이 팜유가요. 야자유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우선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 싼 게 엄청난 생태적인 대가를 치르는데 인도네시아가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참염을 엄청나게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대가로 굉장히 싸거든요. 이 기름이. 그래서 값이 싼 데다가 야자유가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풍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이나 과자에 쓰이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라면값, 과자값이 지금 라면 업체, 과자 업체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비축분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가격 인상이겠지 뭐. 그러면. 그렇죠. 근데 라면값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골치 아프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야자유만 문제가 아니고 식용유 값이 다 뛰면은 그러면 뭐 올리브유든 무슨 뭐 저 콩기름 기름이 안 뛸 리가 없잖아요. 치킨값도 오르겠네. 치킨집하고 돈가스집 이런데 사장님들은 지금 한숨을 안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결국은 서민 먹거리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식문화는 좀 다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튀겨 먹는 이게 이 하류 계층의 식문화랑 관계가 많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 튀겨 먹는 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가 부실하고 맛도 없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냥 튀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많이 튀겨 먹는 것도 열대 지방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열대지방 아니더라도 전형적인 음식이 도넛 같은 건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냥 밀가루 덩어리 튀긴 거거든요. 도넛.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용유를 갖다가 이 식물성 식용유를 팜유를 주로 그 수입하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튀겨 먹는 이 음식들이 이 저소득층의 식생활 가격하고 굉장히 깊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뛰면은 우선은 고통이 서민들한테 전가가 되고, 그러니까 치킨이 국민 음식이 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식용유 가격이 뛰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사회 불안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러면은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 질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일파만파가 돼요. 식료품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행이 이게 이 보호무역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도미노인데 그렇게 되면. 예, 이러면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우석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 측에서 그러니까 통화적인 의미의 화폐적인 현상으로서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공급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날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식용유로 시작되는 가치 사슬에서 어디가 가격이 뛸 것이냐는 그 파악이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다방면이라서. 그러니까 터져봐야 알아요. 그 정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종류의 그러니까 그 원자재들이 그렇습니다. 원자재, 식량,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관계되지 않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실은 제가 보는 책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원자재, 식량, 에너지랑 관계없는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치 사슬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터져봐야 알고 그렇게 되면은 세계 시장 전체가 그 리스크가 아니라 불확실성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 가격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은 이 자유무역 질서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되고. 야, 식용유 하나에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3달 전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횡포를 부리면은 한국의 그 돈가스집 사장님이 한숨을 쉰다. 제가 3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으셨겠어요? 무슨 헛소리냐. 연결고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피아 로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인도네시아로 한 쿠션 먹고서 지금 한국으로 튀고 있는 건데 이제부터 벌어질 세계 경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발 식량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어쩌면 이제 그 구체 사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돈가스집과 치킨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오석균 교수님? 일단 뭐 그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떤 우리가 필수적인 이런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어려우니까 그 돈을 다 내고 그거를 지불하지만은 그게 이제 높아지면은 대체 상품을 찾습니다. 네, 그렇죠. 그 대체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 비슷한 것도 또 찾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해 나가요. 예컨대 원유 같은 경우에 뭐 1972년도에 로마 보고서에 따르면은 21세기 되면 다 고갈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매장량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래요? 매장량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찾으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찾으니까. 그럼 이제 라면값으로 오면 칼국수 먹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팜유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까 콩기름 얘기하셨지만은 비슷한 걸 막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팜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 그래서 팜유 수출을 멈출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완전 거기서 수요가 끊기기 때문에. 예컨대 뭐 우리가 뭐 산이국들도
원유 가격 뭐 무한정 높이고 싶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또 뭐 바이오 디젤이나 뭐 다른 에너지 원으로 옮겨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경제의 운영 원리다. 그래서 예. 인도네시아도 생각 잘해봐야 된다. 예. 제가 뭐 시간은 없지만은 지금 뭐 여기서 뭐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닌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 한 두 개만 그냥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우석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 경제학의 그 표준적인 그 네. 정답의 해답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저거를 가져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시장이 그렇게 다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치킨집은 망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 시간이 걸리거든요. 과도기에서 그렇죠. 못 버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IMF 때도 그랬는데 네. 2000년 되면 다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인생이 망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령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의 고통을 누가 뒤집었을 거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어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 과정에서 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원자재하고 에너지하고 그 식량은 대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 생기거나 식량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게 이제 70년대 오페크 같은 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해서 석유 시장의 가격 구조는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거랑 정반대로 작동하는 레짐이 그때 70년대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저 인도의 팝 야자유 하나 가지고 지금 너무 난리를 떠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제학의 어떤 그런 표준적인 답이 과연 원자재, 에너지, 식량에도 중장기적으로 이게 답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세계 정치 경제의 어떤 상황하고 빗나간 부분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어에서 나온 우리는 해결책을 또 찾아낼 것이다. 그렇죠. 근데 하여간 찾아야죠. 근데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뭐 해결책을 찾든 않든 그 과정에서 등 터지는 건 서민들이다. 그럴 위험은 이거는 없죠. 뭐 확실한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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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문제는 여기서 이제 꼭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본인들의 고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빚어지는 사회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다음에 또 경계되는 문제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경제는 김우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